아니 이게 무슨 마술쇼도 아니고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집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내 가게 앞에 둔 물건이 자꾸만 사라진다면 얼마나 난감하고 또 속상할까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한 호프집 사장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한 남성. 그런데 무언가를 발견한 듯 천천히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는 가게 주인이 있나 없나 살피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러더니 가게 앞에 놓여있던 의자 하나를 꺼내봅니다. 그리고는 다른 그 옆에 의자까지 꺼내 포개해서 밖으로 빼놓는 모습인데요. 뭐 정리하나요? 아니요. 그랬으면 다행일 텐데 이 남성 또다시 의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두 개의 의자를 겹쳐보려고 하지만 이번엔 모양이 달랐는지 결국 포기해지지 않아서 일단 하나만 빼서 또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는 또 돌아와서 뒷짐을 지고는 또 다른 의자들을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같은 모양의 의자를 찾아서 역시 쌓아두고 있죠. 네. 마치 쇼핑 온 것처럼 의자들을 구경하던 이 남성. 그렇게 4개의 의자를 한 손으로 번쩍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뭐 혹시 저 가게 주인분한테 안진용 기자님, 저 남성분이 우리 의자 좀 고쳐주세요. 뭐 의뢰를 받은 거예요? 뭡니까 지금? 전혀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아는 집 혹은 자기네 가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저 할아버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저렇게 뒷짐을 지고 왔다가 의자를 고르는데 이것도 보면은 여유롭습니다. 아하. 딱 모양에 맞는 의자를 일부러 차례차례 포개서 총 4개의 의자를 한 손으로 들고 유유히 사라진 거죠. 아하. 그런데 보면은 이 장면, 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편집됐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아닙니다. 거의 다 보여드린 거고요. 네. 저 의자 4개를 포개해서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20초 정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가벼운 물건도 아니고요. 내 가게 이제 테라스 같은 데 내놓은 의자를 누가 저렇게 포개서 가져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제가 왔더니 아빠가 메모가 의자가 없어진 것 같으니까 CCTV 확인해봐라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제 CCTV를 봤더니 이렇게 새벽에 의자를 4개를 그렇게 들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CCTV 보면 한 번 지나갔다가 다시 뒤돌아와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리 봤던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져갈까 생각하고 돌아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막 후다다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보면서 천천히 그러니까 뭐 이 시간에 안 들키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들기 쉽게 포개기 쉽게 되어 있는 모양끼리만 딱 4개를 맞춰가지고 가져가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의자가 없어진 것도 황당한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지금 피해를 당하신 가게 주인분도 그 말씀하셨지만 너무 뒷짐지고 이게 너무 여유로워요 지금. 가게 주인도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이리저리 둘러보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쇼핑하는 줄 알았답니다. 어허. 결국 장사 8년 하면서 테라스에 내놓은 의자가 사라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더 큰 문제는 하필 이 시기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한창 힘든 시기였다는 겁니다. 인원 제한, 영업 제한으로 돈 10만 원 벌기가 힘들어서 한 푼이라도 덜 쓰고 모아야 하는 시기에 의자가 사라지니 결국 가게 주인은 의자를 다 새로 사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 뭐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은 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동안 2년 가까이 코로나 긴 터널 동안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런 일까지 닥치니 더 힘이 빠지셨겠죠. 그런데 소가리는요.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얘기 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제한 걸렸을 때고 시간이 하루 종일 일해도 막 돈 10만 원 벌기가 힘든 그런 때였는데 그 의자 지금 가져가신 게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10만 원 상당 되거든요. 하루 매출을 그냥 손해를 보게 만드신 거죠, 그 할아버지가. 그동안 뭐 많아요. 쓰레기통 잠깐 내놓은 쓰레기통도 가져가고 뭐 우산 꽂이, 우산, 키친타올, 대걸레통도 가져가고 많아요. 뭐 잠깐만 밖에 내놨다 그러면 거의 다 가져갔어요, 지금까지. 제가 진짜 이 동네에서 도둑 많이 잡았거든요. 뭐 먹튀 손님이랑 이렇게 훔쳐간 거 많이 잡았어요. 제가 제 손으로. 요즘에는 CCTV가 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손대면은 무조건 잡히겠구나,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아시고 이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머 세상에 장윤미 변호사님 얘기 네. 듣고 보니까 지금 이 가게에서 없어진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피해 가게 주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없어진 게 뭐 작게는 가게 앞에 놓아뒀던 화분, 그리고 뭐 쓰레기통을 잠깐 내놓은 사이에도 그걸 집어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어머. 거고요. 뭐 우산꽂이, 우산 대걸레, 대걸레통, 그리고 심지어는 키친타올을 내놨을 때 그걸 가져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택배를 요즘 많이 받고 그냥 밖에다가 잠깐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택배 기사님이 두고 간 그 택배 물건도 가져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이 보신 것처럼 영상 속에 이 식당의 테라스에서도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인데 잠깐 식사 손님이 테라스에 뒀던 어머. 손가방까지 가져간 지금 이 사람들이 장면이네 이 있었다고 장면 합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저 가게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시청자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겠, 뉴스파이터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 계시겠지만 이 피해 물품 보면서 뭐 생활 뭐 가재도구 정도네 뭐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이거 사려면 다 돈 들잖아. 돈이에요 돈. 근데 지금 피해가 막심합니다. 최두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있어야만 하는 물건들이잖아요. 네. 의자가 손님들이 오시면 앉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산꽂이 같은 경우 비 오는 날 반드시 밖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가져가 버리면 그분들은 또 돈을 들여 사야 돼요. 맞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 황당한 것은요. 이게 한두 가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지금 데크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테라스라고 얘기하고요. 네. 밖에 의자 놓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고 심지어는 화분에 있는 다육이를 뽑아가는 분도 있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좀 가게에서 화분에다 다육이 키웠는데 그거 뽑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쓰레기 갖다 그거 놓은 키우면 사람들. 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가져간 것 같아요. 다육이네. 네. 그리고 이제 문 닫고 나면 거기서 담배 피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들 온갖 이런 분들 많아서 CCTV를 그래서 설치했대요. CCTV 설치해놔야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찾으려고 하고 또 이런 범행들이 계속되니까 사진을 찍어놨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혹시나 잡으면 그분들한테 또 요구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지금 자영업자들 힘드신데 그분들한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행위 정말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성하시고 이러시면 이건 분명히 절도고요. 잘못된 행동이라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피해 가게 주인분께서도 이제 꼭 당부하셨지만 이런 절도라면 반드시 잡히고 처벌받는구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 뉴스파이터에게 이 영상을 제보를 하셨대요. 그렇습니다. 가게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소한 물건이라도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이고 우리 동네에서만큼은 뿌리 뽑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자 4개를 들고 사라진 할아버지 다른 이동수단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동네 주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의 CCTV 분석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확인 범위가 좁아서 조만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가 생활고로 물건을 훔친 경우에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는 가게 주인이고 생활고로 인한 범죄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이 할아버지 검거 이후에 훔쳐간 의자 가액을 넘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저희가 앞서 이제 영상은 그 얼굴 위주로 화면을 흐리게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방송을 아마 CCTV상에 보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저 남성이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의자 혹시 다른 물건도 가져가셨다면 다 원상 회복 다 돌려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단계에서라도 죄값을 달게 받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고 꼭 진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자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내와 가정 불화를 겪던 한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지난해 8월에 집을 나갔고 남성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서 미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아내가 머무는 원룸을 발견하게 된 이 남성. 사다리를 타고서 이 원룸 창문으로 몰래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우 안지윤 기자님 설마 그 뒤따라가면서도 설마 했는데 아우 눈앞에서 그런 광경 목격한다면
충격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만큼 큰 충격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남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후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속옷 차림의 아내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낯선 남자와 침대에 함께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하하. 격분한 이 남성은요, 곧바로 휴대폰으로 5초가량 두 남녀를 촬영을 했고요. 이를 저지하려는 아내와 외도남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해를 입힌 걸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죠. 이 상황만도 정말 충격적인데 결국 이 사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당시 아내는 팔이 드러나는 상의를 입고 있었고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있어서 노출된 신체라고는 얼굴과 어깨, 팔, 다리 일부분뿐이었고 같이 있던 남성도 덮고 있던 이불을 스스로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속옷을 노출하였다. 거기다 5초 길이의 동영상이라는 점을 두루 고려한다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합니다. 아울러 남편의 영상 촬영 목적이 불륜 장면 확인이었다. 즉 성범죄의 의도가 없음도 고려하면서 결국 남편의 촬영은 아내와 같이 있던 남성에게 도덕적 수치심은 줬더라도 성적 수치심은 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릅니다. 자, 일단은 무죄를 줬다는 거예요. 남편의 저 촬영 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찍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 동의를 받지 않은 거니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인데 근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1심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 중에 언뜻 이게 참 아리송하게 느껴지는 게 도덕적 수치심은 줬더라도 성적 수치심은 주지 않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것은 성폭력 특례법상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단순히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으로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그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도덕적인 수치심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진과 관련해서 담긴 그 촬영물 자체가 뭐 어깨 일부 등등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이 사안에서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지만 그 과정에서 저 외도 남성과 자신의 아내를 폭행했잖아요. 그 점은 죄를 물은 거죠? 맞습니다. 네. 당연하게도 2주 정도의 그 진단서가 첨부된 그런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또 아까 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 침입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주거 침입의 유죄로 인정을 해서 결국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게 1심 판결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글쎄요. 적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의 어떤 상처받은 마음을 좀 다독여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심 판결은 아마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고려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검찰은 여기 항소를 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검찰은 어쨌든 누구든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촬영당한 것 자체가 이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거다. 그래서 다른 거는 항소를 안 했지만 성범죄 혐의라고 이걸 지금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에도 무죄가 나온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혹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습니다. 남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데 이 항소심은 촬영 당시에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었고 남편은 이를 익히 알고도 촬영을 하였다. 아울러서 촬영 당시에 아내가 촬영을 피하기 위해서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리라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남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야, 근데 한때는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뭐 원수지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런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할 수 있지만 2015년도에 간통죄 폐지되고 나서 저런 분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민사상의 처벌 외에는. 네. 민사상으로 뭐 보상을 받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못하게 돼 있는데 네. 어쨌든 법에 정해지는 불법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도덕적 상규에는 상당히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 자체는 형사법으로 처벌이 된다는 꼭 명심하시고 네. 아무리 분노가 치밀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면 보통 영화나 조금 이 수위가 높은 드라마를 보면 이런 불륜 장면을 보통 증거를 잡는다고 할 때 촬영하거나 또는 뒤를 밟는다거나 하면서 결정적인 장면을 찾는다. 그런 영화 보면 그런 내용 나누는데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행위의 피해자는 그러면 그 현장을 내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냐라고 의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이건 불법 촬영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부정행위, 불륜을 그 증거를 확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디지털 증거가 워낙에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 내역, 동선,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남거든요. 그렇지만 불법 촬영에는 좀 유념하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부부가 대화로 원만하게 대화도 풀고 화해를 하는 게 낫겠죠. 이 부분도 애초에 발단은 이 부부 사이에 어떤 불화가 생긴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러다가 아내분이 집을 나가게 됐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이 지금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걸 1심과 2심 재판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대법원 가게 된다면 그 최종 판결도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대선 레이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제일 관심은 이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가 오늘 새벽 낙상 사고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오늘 예정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오후에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자리에는 4당의 주요 대선 후보가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이 후보와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결국 오늘이 첫 만남은 무산이 됐습니다. 보세요. 일정 보면 애초에 예정된 일정입니다. 역시 대선 후보답게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일정들이 오늘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가 됐어요. 부인 김혜경 씨의 새벽에 급작스러운 낙상 사고.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낙상 사고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뉴스를 통해서는 어르신들이 침대에서 거동 불편해서 어르신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시려다가 낙상 사고다 그런 건 많이 들어봤어요. 낙상 사고 좀 포괄적인 의미이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있거나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후보 측에 따르면은 평소 다른 지병은 없었고 또 어제 새벽 1시 반경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오늘 새벽 1시 반이죠. 오늘 새벽 맞습니다. 1시 반 되네. 네, 가장 궁금한 거 낙상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건 아니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가 아침에 병원에 가서 간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전해들었다 하고요. 이 낙상 경위 역시 궁금해서 질문이 갔는데 산책을 하다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대선 후보의 아내분이기 때문에 또 세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쩌다 다치셨을까 이제 이렇게 안부를 묻다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사고 경위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캠프 측에서는 새벽에 일단은 이 낙상 사고로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갔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부인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 본인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실 일정을 다 취소할 정도면 상당히 놀란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이 시간에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태어나도 부인과 다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인 김혜경 씨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정치인의 아내로 사는 삶이 이렇게 좀 고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오늘 하루는 더 일정을 비우고 부인 곁에서 내가 하루 종일 좀 간호를 하겠다라는 게 후보의 입장이었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 낙상 사고의 원인이 뭐 과로 때문이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이 후보가 놀랐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더 사실 대선 후보로서 이 공개적으로 잡힌 사실 언론에는 다 일정이 공지가 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급거 취소할 정도로 지금 아내분의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 아내분한테도 김혜경 씨한테 뭐 미안해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후보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서 이 과거 성남시정 시절에 아내와 함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을 떠올립니다. 당시에 삼시세끼 다 아내에게 밥을 얻어먹는 남편이라는 의미, 삼시기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였더니 네. 어딜 가나 아내 생각 좀 하고 외식 좀 자주 하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었대요. 그래서 네. 무더운 7월 어느 날 퇴근 후에 아내와 만나기로 하고 자주 다니던 집 앞 금호 시장을 찾았답니다. 슬쩍 아내 몰래 외식 인증샷 하나 올려서 이 주변에 삼식이 비난 좀 탈출해 보려는 심산이었다면서 저렇게 사진도 올렸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인증샷까지. 당시 아내와 수제비를 먹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아내를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최재문 교수님 네. 대선 전국인 만큼 진짜 아내 사랑하는 마음 진짜 그게 제일 크겠습니다만 이름으로써 비춰지는 이미지 같은 것도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어떤 이미지일까요? 어떤 이미지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후보가 갖고 있는 세심하고 섬세한 부분이잖아요. 이른바 사랑꾼 이미지. 그렇죠. 아하.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죠.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기본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 투표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특히 오늘 취소된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여성대회예요. 전국 여성대회인데 아내가 입원해 있는데 본인은 여성대회를 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내를 간호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본심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외부에 보여질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하셨던 발언 중에 아주 결정적으로 사실은 본인의 표를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엄청나게 끌어왔던 발언이 뭔지 그러면 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이 말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장인어른 되시는 분께서 이제 친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서 그걸 막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아하. 그러면 내 아내를 내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 네.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만큼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역시 대선 후보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가 봐요. 어제는요, 이재명 후보가 조계종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대신 사과를 했는데 먼저요, 왜 대신 사과를 하게 됐는지 이 발언부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3.5kg, 2.5kg 떨어졌는데요. 가려면 그냥 통행세 받아요. 매표소에서 행사 거리가 3.5km, 매표소의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내용 놓고요. 정청래 의원이 지적했는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있어 왔던 얘기는 아니긴 해요. 그런데 저 발언 이후에 뭐 시원하게 잘 지적했다 이런 글도 있었고 야 그래도 지나쳤다 뭐 이런 글도 막 갑론을박이 많았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달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즉각 조계종이 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고요. 지난달 20일 조계종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항의 방문해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사과를 했는데 그리고 어제 이재명 네. 후보가 직접 조계사를 방문해 정 의원의 발언을 대신 사과하기에 이릅니다. 네. 이렇게 대선 후보,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총 3차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사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간 쪼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바쁘시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되죠. 저번에도 국정감사 때 TV에 좀 나오시던데. 잘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오대산 월정상 예. 사고 이전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다 복귀하고 예. 우리 원장님께서 국정감사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찔리는 게 하나 있네요. 예.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과한 표현으로 아이고. 불교에 침해를 예. 끼쳐드려서 예. 우리 대표님도 뭐 사과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예. 정말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죄송스럽게 아이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좀 빨리 사과를 잘못 생각했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고집이 좀 세신 것 같습니다. 뭐 표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도 애둘러서 정청래 의원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최진봉 교수님 예. 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지금 막 조바심 나는 사람은 정작 진짜 이재명 후보일 거예요. 그럼요. 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뭐 시급하죠.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냥 얘기하시고 나면 끝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불교계가 만약 돌아서게 되면 선거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종교계 일부러 찾아간 것도 그렇고 인사드린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말에 뭐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문제는 논의할 수 있지만 봉이, 김선단이 이런 표현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계를 화나게 한 거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야 당장 본인이 사과해서 민주당에게 올 수 있는 불교계의 어떤 불만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제목을 보니까 질문은 피하고 써온 거는 읽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네, 이재명과 윤석열 두 대선 후보 이야기입니다. 아. 이 두 후보가 각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이 말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 실수 같은 것을 해서 설화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네. 이야기 해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대답 질문에 걸리는 만큼은 후보님 질문은 받아주시고 관심이 있잖아요. 잠깐만 해주세요. 윤석열 후보께서 후보님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장 한번. 혹시 오시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 다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실례합니다. 제가 가야 되세요. 자, 여러 장소에서 여러 동선에서 기자들은 한마디라도 드리고 애타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님 막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거침없는 언변이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였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와 대구 방문 일정이 있었던 지난주 후반부터 부쩍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3일 웹툰 제작 현장에서 이 화끈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제목이 화끈한데요, 그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방금 그 얘기 있었잖아요. 걸으면서는 말씀 안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본인이 어떤 얘기를 의도를 갖고 딱 섰을 때만 얘기를 하지 걸으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건데 공식 선대가 출범한 만큼 당과 조율된 메시지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말 실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강훈식 정무조정실장의 저 얘기가 물론 이 취지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저 발언, 저 모습조차 사실 국민에게는 오만하게 비칠 수 있어요.
후보가 말할 때만 기자들은 써라. 후보가 말할 때만 들어라. 후보가 멈출 때만 질문해라. 이렇게도 비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보도를 통해서 후보의 생각이나 어떤 후보의 어떤 그 주장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차단되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강훈식 의원 얘기처럼 일정 부분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발언 하나 잘못해서 그 발언이 논란이 되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을 주의는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백브리핑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는 그런 기회는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는 부분 조율이 필요하지만 백브리핑을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네. 보고 백브리핑을 줄이더라도 일정 시간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게 오만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캠프에서 조율을 하되 일정 부분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가 다시 한번 그 앞서 제목 얘기를 해볼까요? 질문은 피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란 얘기라는 거, 이재명 후보 관련 얘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써온 걸 읽고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윤석열 후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기 앞서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주말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바로 연설문인데요. 연단에서 즉석으로 청년들을 격려하는 축사를 보냈던 여야 대표들과 달리 사전에 준비된 연설문을 꺼내서 보고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어제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또 현안 보고 자리에서도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막 꺼내네요, 진짜. 네. 네, 역시 사전에 준비된 발언문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고 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기에는 준비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이거는 사전에 어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 저럴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사실 윤석열 후보가 구설에 올랐던 이딴 발언들이 다 즉흥 발언 속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부정식품을 선택할 자유와 관련해서도 언론사 인터뷰에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는 과정에 나왔었고 또 이런 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라는 격앙된 어떤 본인의 발언도 국민의힘을 향한 문제 제기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특히 전두환 옹호 발언은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호남의 유권자 하나를 얻는데 한 10의 노력을 들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정말 잠깐만의 실수로도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당 차원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두환 옹호 발언 또 그 이후에 올렸던 이른바 SNS의 개 사과 그 논란, 사진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휩싸여가지고 광주 방문 시점, 광주 언제 갈 것이냐, 이제 경선은 끝났는데 언제 갈 것이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먼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국민 캠프에서 그 광주 방문 일정하고 또 시작하면서 할 일정들을 곧 아마 우리 기자 여러분께 발표를 할 건데요. 광주에 계신 우리 당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아마 곧 그 일정을 발표할 겁니다. 네. 그리고 한 1박 2일 정도로 당일날 갔다 오지는 않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때가 지난주 금요일 5일 날이었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이제 장소를 잠깐 옮겨서 기자들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광주 방문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얘기 했더니 일정한 날짜 잡아서 다녀오겠다 1박 2일로. 그러면 아직까지 일정이 안 나왔습니까, 안지윤 기자님? 네, 지방 방문 일정을 짜면서 그 첫 번째 장소로 광주를 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인데. 내일 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고요. 5.18 민주묘지 외에 또 구 전남도청 등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전시장이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등 주요 장소를 방문할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은요, 낮은 자세로 호남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는 의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선 전에도 가려고 계획했다가 캠프 내에서 시점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경선 이후 당의 공식 후보로 된 이후에 가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일정을 늦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일 갑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광주 시민분들의 반응일 거 아니에요. 온다는 말에. 광주 지역의 50여 시민단체 오늘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윤 후보의 광주 방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진정성 없는 방문으로 민주 성질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을 악어의 눈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또한 5.18과 광주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정치 이벤트라며 윤 후보가 광주를 방문할 시에 달걀 투척 등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썩은 사과 한 상자를 선물하는 등 풍자적 행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사실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사과라는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드려야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하실까? 그것도 이제 참, 그것도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그러네요. 않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뭐 1박 2일 간다고 하는데 뭐 가는 거는 좋습니다만 가서 한 번 이게 내가 1박 2일 지나고 모든 게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맞아요. 이게 무슨 뭐 부채 네. 터는 것처럼 내가 한 번 그렇죠. 아치가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 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씨를 옹호했기 때문에 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요. 그럼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광주 시민들이 지금 전두환 씨가 본인이 잘못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과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문을 끝나지 않고. 정말 광주 가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씨가 뭐 정치는 잘했다. 5.18 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분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견제할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양쪽에서 적당히 그냥 뭐 화난 부분 조금 누그러뜨리고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용섭 시장도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인권 민주 시도인 광주 전남에 와서 윤석열이 품격 있게 정말 사과도 하고 또 시민들이 대하는 모습도 사실은 절대로 물리적 충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혹시 그걸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꾀한다고 하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앞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두환 씨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조언입니다. 그렇죠.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 전달하기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보다 한 발 앞서 광주를 찾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였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어제 광주의 민족 열사 묘역을 찾아서 그 입구에 박혀있는 전두환 방문 기념 비석을 밟는 것으로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전두환 비석이 뭐냐? 1982년에 전두환 씨가 전남 담양군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비석인데요. 이걸 광주 전남 민주동지회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해당 묘역에 가져와서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설치를 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이후 심상정 후보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이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저 전두환 비석도요. 우리 아픈 참 이 역사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 그때 뭐 담양 이 지하철을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암울했잖아요.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방문 기념비를 세웠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광주 온다 하더라 이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내일 모레 광주에 오겠다고 합니다. 전두환을 롤모델 삼는 후보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겠다는 것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막말을 일삼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다시 옵니까? 전두환처럼 정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를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저렇게 또
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러기도 했어요. 이번 대선은 심상정 대 윤석열의 대결이다 또 이렇게 또 프레임을 짜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또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패배 쓴자를 마셨지만 계속해서 홍준표 의원의 얘기는 언론에서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SNS에 영상 하나를 올렸답니다. 이게 지금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에서 보고 있기 답답해서 와봤지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이 쓰리지요. 글쎄요. 내 전력을 다 쏟아내니 오히려 평안해졌다고 해야 하나? 천하의 홍검사님도 선거로는 내 노무현이 못 따라가네요. 노 대통령님처럼 되나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 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떤 마음으로 경선에 임했는지 물어봐도 되겠지요. 그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싶단 열망과 책임감으로. 영상 속에 등장한 인물이 뭐 홍준표 후보가 SNS에 올렸으니까 자기 얼굴은 들어가겠습니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제 홍준표 의원의 개인 방송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제목은 홍준표를 만난 노무현이었습니다. 네, 해당 영상은 노 전 대통령과 이 홍 의원이 가상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 홍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만들어준 일종의 헌정 영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16만 회 이상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네. 영상에 달린 댓글도 4,300개가 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홍준표 의원의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끝까지 응원한다. 다음에도 꼭 도전해달라 등의 반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가상입니다. 진짜 뭐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상으로 이제 홍준표 의원 지지자가 이제 헌정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바치는 영상으로 제공하는 영상으로 드리는 영상으로. 그런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홍준표 의원 두 사람 사이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뭐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혀 아니죠. 네. 사실은요 저격수였어요. 홍준표 의원이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할 당시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공격하는 가장 앞장서 공격하는 노무현 저격수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분이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신 이후에 경남에다가 이제 사절을 꾸미셨잖아요. 그 사절을 아방궁이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아방궁이 아니었어요. 그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아방궁이라고 엄청나게 공격하는데 뭐 규모도 다 공개됐잖아요. 언론 통해서는. 공개됐죠. 그런데 그걸 아방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거세게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2014년도에 홍준표 의원이 입장을 바꿉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본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 있었지만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참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아마 2008년도 당시 원내대표 할 때는 정치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201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서 존경하는 분이다. 그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홍준표 의원이 사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방문했을 때 경남 가는 길에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이라는 그런 방명록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아마 경선 결과가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혹시라도 뭐 경선이 끝났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 홍준표 의원 마음속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대선 경선 돌풍처럼 역전극을 좀 꿈꾸기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선 과정에서 역전을 언급하면서 제일 많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빗대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SNS상에 진보의 노무현이 있다면 보수에는 바로 나,
홍준표가 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라면서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지금 홍준표 후보 낙선하긴 했지만 2030 지지세 상당히 거셌었죠. 네. 그래서 뭐 무야홍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이런 말까지 유행이 됐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거 바로 2002년 바로 노무현 돌풍, 노무현 바람에 이 빗댈 수가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요. 마지막에는 내가 바로 그런 노무현이 되겠다라고 해서 경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 참배 후에는 방명록에 노무현 후보처럼 하겠다. 아마 그러면서 경선 결과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심 그런 것도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경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비리 대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단식을 어제 했는데 해단식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은 이번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는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든지 홍준표 후보를 좀 모셔와서 선대위에 중요한 직책을 좀 맡기려고 하는데 본인은 뭐 비리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어제 해단식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의원은 선대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안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활동을 할 걸로 보여져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20, 30대의 지지가 별로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홍준표가 들어와서 그분을 견해주기를 바랬는데 그게 무의로 돌아가서 좀 20, 30대를 어떻게 끌어올지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어제 이 인물의 얘기가 관심을 끌었어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얘기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문다혜 씨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후에 아들과 함께 지금 1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문다혜 씨 가족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18년 남편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말에 한국으로 들어온 후에는 청와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다혜 씨는 올해 초에도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는데 2019년 5월 이 7억 6천만 원에 매입했던 서울 양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1년 9개월 뒤 9억 원에 팔아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부동산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이 큰 시기였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매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내놨고 당시 청와대에서는 문제될 것 없는 정상적인 주택 거래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난해 말에 아들과 함께 태국에서 귀국해서 1년 정도 청와대 관저에서 같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청와대가 이걸 밝힐 뭐 의무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1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뭐 딸이 청와대 관저에 왜 거주하냐?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문다혜 씨의 관사 거주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말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가족들의 재산은 고지 거부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 가족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 대통령의 고지 거부를 즈음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사에 딸이 거주한다? 도덕적 비판의 소지는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가 답해야 합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왜 독립생계가 뭐 미성년자도 아닌데 청와대에 들어가 사느냐. 그래서 뭐 이른바 그 야당이 한 얘기 중에는 뭐 아빠 찬스라는 말까지 지금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아빠 찬스다, 관저 찬스다, 뭐 관사 테크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지금 야당의 주요 포인트인데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혼해서 자녀까지 둔 다혜 씨가 본인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머무는 건 이게 바로 아빠 찬스다, 관사테크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허은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적인 친문 의원인데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게 찬스가 됐냐? 이제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야당이 트집을 잡는다라고 반박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이러면 뭐 이렇게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청와대 입장이 있는가 좀 들어보면 되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떻습니까?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경호와 안전상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자기 사람을 이제 어떻게 배치하는가의 문제도 이제 있잖아요. 앞으로 넉 달간의 레이스에서 먼저 윤석열 후보가 첫 인선을 했는데 자기의 제일 지근거리에서 같이 다닐 사람으로 이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비서실장에 임명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에 이제 협의를 거쳐서 지금 또 우리 권성동 의원을 후보 일단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지금 발령을 이제 낸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을 여기서 모셔서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 국민 통합 선대를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당 내외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와 관련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 있기에 안지준 기자님, 이 비서실장은 진짜 거의 신복과 같아서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네, 일단 1960년에 태어난 동갑내기고요.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로 검사 출신인 것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마고어라는 표현은 보통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를 얘기하잖아요. 네. 윤 후보의 외가가 강릉에 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 살고 있던 권 의원과 계속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중마고이자 정치적인 동료인 건데 이 권성동 의원은 무엇보다 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치권에 입문한 후부터 전폭적으로 윤 후보를 지원해 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시점이 그렇잖아요. 사실 최지봉 교수님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는 결정됐지만 그 다음 과정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대위를 어떻게 꾸리느냐인데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 그것도 4선이란 말이에요. 주로 재선급들이 많이 하던 비서실장을 뭔가 노림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할 텐데 일단 권성동 의원은 경선 당시에 캠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아하.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하고 가장 가깝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편하게 복심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선수와 관계없이 이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의사를 가장 잘 전달받고 또 얘기도 하고 또 힘들 때 대화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상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분을 아마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인선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캠프를 운영하면서 같이 했던 분들을 가능한 한 많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내가 정권을 가지고서 선대위를 다시 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권성동 지금 비서실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확답을 안 한 것은 그 과정에서 조율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즉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가능한 한 새로운 인물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참신한 인물이 선대위에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예전에 경선에서 함께했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칠 수 없으니 그들을 중심으로 좀 확장성만 조금 늘려서 가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의 조율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장으로 올 거냐 말 거냐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는요.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런 게 새로 생겼다는데 대체 뭡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배우자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조직인데요. 근데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배우자 보좌를 보통 팀 단위 조직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요도나 위상이 높아진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실장도 원외 인사가 아니라 현역 의원인 이해식 의원이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이 강동구청장을 3번 했고 그만큼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우자실에 배치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최진봉 교수님, 예. 배우자실은 앞서 뭐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 설명 잘해줬지만 조금 생경하긴 해요. 생경하죠. 대선 국면에서. 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팀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네. 배우자실을 이렇게 격상시킨 이유는 사실은 선거에서 그 후보의 아내 되시는 분이 한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아하. 왜냐면요, 바닥 민심을 끌어오는 데는요, 이 배우자가 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이분이 시장에 있는 상인 한 분 손잡아 드리고 네. 실제 어느 행사 있을 때 가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네. 지금 대통령 영부이신 김 여사께서도 보면 어디 사고 나고 아니면 뭐 홍수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서 그냥 거기서 설거지도 하고 아하. 그릇도 씻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특히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우자가 가서 직접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손도 잡아드리고 이런 이게 접촉면을 넓히게 되면요.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됩니다. 예전에 뭐 대선 때 그런 얘기 되잖아요. 광주 가서는 진짜 목욕탕 가서 때 그럼요. 계속 밀으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실제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후보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네. 누가 영부인이 될 거냐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국민들이 볼 때 이분을 영부인으로서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정말 민심 속으로 들어가서 메시지 하나 또 사람 만나는 일정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후보와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배우자 실장이라고 하는 실로 격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윤미 변호사님, 예전에 우리가 사실 우리의 오래된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그냥 아내는 배우자는 뭐 그림자 내조해야 된다 이런데 그쳤지만 지금의 시대 인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번 대선에서도 언론들이 벌써부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그림자 내조에만 그치지 않고 뭔가 공개적으로 대외 활동할 것에 지금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 김혜경 씨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과거 미셸 오바마처럼 의미 있는 독자적인 캠페인까지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그야말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이렇게 실로 재편한 것도 이 야당 후보에 대한 어떤 야당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경쟁력을 미리 확보하고 나가겠다. 뭐 이런 어떤 노림수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는 여태까지 현장으로 많이 누비고 다녔던 측면이 있는데 특히나 본인이 전공이 피아노기 때문에 어떤 예술, 문화 이런 일정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게 캠프 측 설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추가로 결합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의원들에게 여러 역할과 자리를 배분하는 것,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캠프에서 활동했던 현역 의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 뜻이 또 담겨 있겠군요. 앞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대선 레이스 뉴스파이트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구촌 안팎의 소식도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범 내려온다 신드롬을 낳으면서 홍보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줬던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번엔 목포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포가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목포의 한 수산물 경매장의 풍경을 담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배경음악이 힙합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살렸을까요, 네, 이걸? 과연 그 조화가 어떨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기대됩니다. 볼까요? 네. 약 3만 8,300. 자, 약 4만 27불. 자, 약 10만 90불. 목포 풍년이네 풍년. 집어자 좋다. 금수강산의 풍년. 목포 풍년이네 풍년. 풍년이네 풍년. 야, 안지윤 기자님. 그 경매 수신호 보내신 분 진짜 이 랩과 힙합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기발한 것 같아요. 와. 수산시장 경매사들의 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래퍼 마미손이 이 민요, 송년가와 이걸 접목시킨 노래를 만든 겁니다. 특히 이제 목표 수협 위판장에서 펼쳐지는 경매 장면을 비롯해서 청호시장, 해상에서의 도합 장면 등 이 목포의 명물들을 많이 담았고요. 또 목포대교를 비롯해 목포 앞바다의 풍광, 한국부처 등 항구 도시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영상이 가득 담겼습니다. 야, 이제는요. K-팝도 그렇지만 이제는 K-영상이에요. K-홍보 영상. 이 영상에 김유진 아나운서 외국어로 된 댓글도 많이 달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호평 일색입니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수산물 경매를 이렇게 바꾸다니 정말 멋지다 이런 의견을 보이셨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이 추상적인 이미지가 담긴 그런 홍보 영상보다 이렇게 현장의 모습과 분위기가 담긴 영상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걸 힙하게 만드는 한국관광공사의 능력 대단하다. 이런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가볼 만한 데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베이징에는 아주 이른 손님이 찾아왔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른 손님이 찾아왔는데 11월이잖아요. 지금 네네. 11월인데 베이징에 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7일 날 중국 베이징에 첫눈이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눈이 그냥 조금만 내린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맛배기만 내린 게 그게 아니라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첫눈이 아니었어요. 그 장면 영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중국 베이징의 어머. 자금성이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태화문 귀하에도 눈이 쌓였고요. 태화문 태화문 양 옆에서 자금성을 지키는 한 쌍의 사자성 머리 위에도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눈싸움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첫눈을 오히려 즐기는 모습인데 올해 첫눈을 맞으며 낭만을 느끼는 것도 잠시였고요. 베이징 저녁에 내릴 때 이른 한파로 인해서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 일대 열차 그리고 항공편의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12월도 아니고 장윤미 변호사님 11월 초인데 저런 한방눈이 내린다고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지금 베이징 같은 게 원래는 평년에 11월 말경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눈은 무려 23일 먼저 내린 건데요. 중국 기상청에 따르면 베이징 11월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진 것도 2016년 이후에 5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파 속에 눈이 내리면서 도로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게 됐는데요. 베이징뿐만 아니라 9개 도시의 140개가 넘는 고속도로가 아예 봉쇄 조치됐고요. 그래서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등 일부 지역에는 물류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 13편이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고요. 네. 베이징 텐진 간 열차 24편도 취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도 마비됐는데요. 베이징 서두공항, 다신 국제공항 항공편 역시 7일 기준으로 1,200편이 결항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내릴 때는 좋아요. 뭐 눈싸움도 만들고 나잡아봐라 막 눈싸움도 하고 좋은데 교통 마비, 이 출퇴근 마비, 항공편 마비 이런 것도 많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강원도 산간 지역에도 올해 상당히 이른 첫눈 관측됐잖아요.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이상기후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습니다. 기상이변은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악산을 비롯한 강원 산간에 지난달 19일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평년보다 15일이나 빠른데요. 이때 이른 한파와 폭설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라니냐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기 기후학과 교수는 극한 기후가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한파도 이례적으로 따뜻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기상 이변으로 인해 동북아 전역이 올겨울 평년보다 훨씬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눈을 우주로 돌려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우주에서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맛일까 궁금하시죠? 네. 그런데 심지어는 우주에서 직접 기른 작물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떻게 작물을 기르죠? 네.
네, 일렬로 나란히 정렬된 이것들,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고추인데요. 그런데 이 고추들이 보통 고추가 아니라고 합니다.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최근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이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재배한 어머, 고추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그동안 우주에서 상추나 배추가 재배된 적은 있었지만 고추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과연 우주 고추는 더 매울지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지난 7월 씨앗을 심어서 4개월 만에 싱싱한 고추를 수확한 우주 비행사들 지금까지 식물 재배 실험 중 가장 복잡하고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요. 힘들게 재배에 성공한 만큼 기쁨도 몇 배는 컸을 것 같은데요. 그 덕에 우주에서 이렇게 맛있는 타코도 만들어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장유미 변호사님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 맛은 얘기 안 해주고 쑥 맞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너무너무 맛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 우주인이 이 매운맛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직접 고추를 맛보았더니 뭐 매운맛 굉장히 칼칼했다고 하고 녹색 고추는 물론 붉은색 고추까지 다 맛봤다고 하는데 타코까지 만들어 먹을 정도면 상당히 맛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타코를 만드는 그 과정까지 재배부터 요리를 하는 과정까지 SNS상에 올리기도 했고요. 지금 먹고 남은 고추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거친 뒤에 연구를 위해서 지구로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력 때문에 뭐 무중력 상태니까 몸이 막 저 안에 막 떠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식물이 자란다? 채소가 자란다? 이거 진짜 신기한 광경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신기하죠. 정말 중력 때문에 자랄 수 있을까 의문인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씨앗을 어디서 가냐면 뉴멕시코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져갔어요. 뉴멕시코에서 두 개의 품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품종을 개발을 했거든요. 아하. 그 고추 품종을. 그걸 가지고 갔는데 이게 왜냐면 고지대에서 자랐고요. 뉴멕시코에. 그리고 생육이 빨라서 우주에서 키우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그 씨앗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저기 재배를 한 거거든요. 3개월을 키웠어요. 3개월 키워서 저 고추를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중요한 연구가 되는 겁니다. 미생물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저게 자라게 됐는지 그리고 네. 실제 식감이나 이런 부분 뭐 우주인들은 먹어봤지만 식감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즉 고추 수확을 통해서 우주에서도 지구처럼 이런 식물들을 자라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분의 연구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우주 얘기 나온 김에요. 우리가 우주를 떠올리다 보면요. 안진중 기자님 씻을 때 어떻게 씻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씻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주에서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이 될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허허. 지난 10월 우주로 발사된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3호의 내부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우주 비행사 늘 하던 대로 캡슐에서 나와 지금 보시는 거 바로 수염을 깎기 시작을 면도하는 합니다. 거예요? 네, 면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샤워캡을 쓰고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샤워캡을 꺼내는 모습이고요. 우주에서는 저렇게 샤워캡을 쓴 상태에서 머리를 감는답니다. 지금 저 머리 감는 거에 두피 마사지예요? 네, 머리를 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한 명이 씻는 동안 다른 우주 비행사들도 천천히 하나 둘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어머. 뻗친 머리를 하나로 묶고 치카치카도 해요? 네, 이를 닦는 승무원들 모습도 보이고요. 머리가 위로 뻗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어허. 또 단정히 머리를 빗고 있는 승무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니 뭔가 특별할 줄 알았네. 딱 다른 점 하나는 둥둥 떠다니는 거 말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성현 변호사님.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선 작업복은 일체형 디자인이라 입고 벗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입을 헹굴 필요가 없도록 먹는 치약을 사용합니다. 또 우주 비행사가 착용하는 샤워캡에는 샴푸가 붙어 있어서 마사지만 하면 샴푸가 모근에 달라붙습니다. 이후에 물이 들어있는 샤워캡을 바꿔 쓰고 다시 마사지를 하면 머리 감기가 완성됩니다. 이 머리 감는 도구가 관심을 끌면서 온라인에서는 같은 제품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저 영상 보니까 한 번쯤 진짜 우주선 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재밌는데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보통 우주인들이 가면 6개월이 걸려요. 근데 6개월 동안 저기 머무르고 오면 물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오면요. 메스꺼움, 고열, 발진, 관절통 이런 거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보통 과학에 시당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분들의 노고가 대단한 게 저분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덕분에 우리가 우주를 조금 더 한 컬풀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